요즘 코로나 상황이 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일일 확진자 숫자가 지난 2월 18일 이후 48일 만에 600명대를 기록할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거 4차 대유행의 시작 아니냐? 또 이런 진단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 연결해서 함께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죠.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미 지난주부터 그 4차 대유행의 전조들이 다 나타났고, 이제 4차 유행의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4차 대유행의 진폭이 클지는 예. 조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이 유행의 그 횟수가 반복될 때마다 이전 유행보다 그 유행의 그 진폭이 커진다라는 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근데 저희가 그 2, 3월 달에 주로 요양원, 요양병원 중심으로 일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유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근데 이 시점에서 4차 대유행이 우려가 되고 있고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는가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계절적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날씨가 따뜻해지고 습도가 올라가면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일반적으로 전파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이상 우리가 지켜봤지만 이 코로나19는 이런 기후에 의한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사람들의 이동량이나 접촉의 빈도나 강도가 높아질 때마다 네. 거의 여지없이 전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은 기후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있습니다. 점인데 제가 이제 계절적 요인을 여쭤봤던 취지가 어떤 기후가 아니라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나들이가 많아지고 이동량이 많아지고 접촉이 많아지면서 4차 대유행의 어떤 그 환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좀 여쭤봤던 건데요. 네, 뭐 그 부분은 당연히 그 유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야외에서의 그 활동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야외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네. 전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난 3차 대유행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시작점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3차 대유행 당시에는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으면 예. 지금 뭐 300명 단위대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차 대유행이 일평균 환자가 3차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더 길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3차 대유행은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이제 그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좀 비수도권이 오히려 그러니까 저 확산세가 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온다 이런 진단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여전히 수도권이 전체 감염자의 60~70%를 차지하지만 예. 최근에 그 비수도권에서도 어떤 날은 뭐 40%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전파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지금 거리두기 단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사실 지금 어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보는 환자들은 지난주에 감염된 분들이 저희가 이제 확진을 해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리두기 단계를 저희가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2, 3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할 때, 특히 상향 조정을 할 때는 좀 빠르고 그리고 좀 더 그 강도 있는 그런 단계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방역 당국 같은 경우 어제 밝힌 걸 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유행 단계는 아니라면서 거리두기를 계속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예. 또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서 굉장히 그 경제 사회의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 대한 반발이나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봐도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늘리는 게 어떻냐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늘리는 거는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예. 또 빨리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N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검사를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얼마나 정확성 있는 검사를 가지고 검사 확대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자가진단 키트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부정적으로 보세요? 예, 그 자가진단 키트는 이 검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 그리고 유병률이 높은 나라에서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러 뭐 한두 시간씩 가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안 하게 되고 또 예. 검사 결과를 뭐 며칠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유용한데 우리나라처럼 뭐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아서 24시간 이내에 확실한 결과를 볼 수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필요 없다. 아무래도 이 자가진단 키트는 지금 현재 확진 검사보다는 위양성률, 위음성률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 판단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사실은 두 가지죠.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서 지금 현재 전파를 막아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백신 그 보급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그래요. 지금 백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지금 유럽 의약품청의 대변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혈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유럽의 경우에는 확실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젊은 층 그리고 여성 중심으로 해서 이 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인과성을 이 희귀한 드문 그런 이상 반응으로 간주를 할 것이냐, 연관성을 둘 것이냐를 지금 결정하려는 과정에 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좀 드문 부작용으로 인과성이 인정이 됐을 때 그럼 이 백신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굉장히 큰 그 파장이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혈전 발생한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된 바도 있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혈전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더 나온 건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저희가 한 건의 이상 반응이 일어난 그 상황이 있는데 네. 이것도 아직 이 백신에 의한 것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이후에 혈전 관련된 그 이상 반응 보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유럽이 또 혹시 또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인종적인 차이나 예. 또는 뭐 식생활의 차이 또 그다음에 이 만성적인 기저질환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금 국내에서 그 생산되는 물량의 수출 제한 검토가 가능하다. 정부 쪽에서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백신 공급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그 상황이 좀 극단적일수록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인데요. 예. 인도 같은 경우가 이 자국에서의 그 백신 생산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것을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백신 공급이 실제로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상적인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특단의 대책으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맥락은 이 백신 수급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이 당국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백신 수급에 문제 없다고 대답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태가 뭡니까? 실제로 이제 계약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실제 이 계약을 이행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 계약을 이행하는 게 결국 우리나라의 그 체결된 계약에 따른 백신 양이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 손에 백신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가 그렇죠. 중요한데요. 예.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 계약한 백신 자체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현재 계약 상태대로
백신이 잘 들어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네. 공급이 일부 제한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그 공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주 극단적인 방법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백신을 2번 접종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첫 번째 접종과 두 번째 접종의 간격을 얼마나 둘 거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삐끗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2주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석 달 정도의 간격 사이에 백신 공급이 안 되게 되면 2차 접종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정된 그런 백신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좀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의 엄중식 교수였습니다.